이 개인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데랄까, 이 남미를 사랑한 거의 뭐, 탑3 안에 드시겠죠. 뭐,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 레비스트루스도 들어가고요. 남미를 사랑하시고, 이제 미국도 사랑하시고, 아메리카 대륙을 사랑하셨던 분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조금 글을 써보는 것도 대단히 좋고, 오늘은 책 제목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것은 자연의 발명이라는 제목을 풀어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발명이고 책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읽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많아가지고 이 허겁지겁 가기보다는 또 뒷부분에도 조금 천천히 음미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눴고 이 우리 전체 퇴근의 의학의 테마인 연결 요 부분을 이론적으로 오늘 조금 훔볼트의 자연관, 훔볼트의 연결관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 책의 그 2부,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오늘 배운 걸 충실하게 바탕을 두고 이 훔볼트의 이 30대 초반에 오늘 끝나는데요. 이후에 그 긴 이력을 보게 됩니다. 이 책 3부로 나누어서 우리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론적으로 연결 개념, 자연 개념 보는 건데요. 훔볼트 인생에서도 요 앞부분 아메리카 탐험한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기현쌤 좋아하시겠지만 훔볼트가 이제 러시아를 통과해가지고 저쪽 끝까지 가기 때문에 진짜 환동의 문명사를 읽고 있는 그 해양 인력 팀의 그 주광현 선생님 책도 많이 이제 떠오르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미국 가기 직전까지고 그게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자, 제목을 보면은 어, 자, 연결되어 있다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이 이제 훔볼트. 그래서 훔볼트 답사의 단장님인 기현쌤께서는 우리가 왜 훔볼트를 추종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또 써보시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의 발명입니다. 이 책은 안드레아 울프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썼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는 전기가 읽기가 아주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기는 자서전이랑 다르게 그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아니고 어떤 위인의 인생 역전 속에서 그의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힘들 거고 읽는 사람도 뭐 예를 들면은 어, 그 인문세의 글쓰기 체육관에서 이제 수요일에 뭐 알티세 푸코 뭐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 알티세가 뭔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알티세의 자서전을 뭐 읽고 전기를 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그 되게 어려운데 이 책은 그 모든 어려움을 안드레아 울프의 폴트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훔볼트의 자연 개념을 아주 어, 정교하게 정리도 해주셔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이 안드레아 울프가 쓴 그림책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건데 유럽의 여러 도서관, 특히 독일의 훔볼트 대학도 있죠. 그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훔볼트가 남긴 자료들의 그림들 다시 복사 이렇게 다시 그려가지고 그 책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 그림책인데 그 그림책 편집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훔볼트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신 분이 제목을 붙이신 것이 자연의 발명입니다. 자연의 발명이고 부제가 잊혀진 영웅 알렉산더 폰 훔볼트인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이분의 형님이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형님은 언어학자이고 언어를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자연을 생각하듯이 탐구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언어에 관심이 많은 우리한테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큰 주제고요.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책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방학이네요. 그렇게 돼 있죠. 요 부분에 이제, 저도 좀 준비를 더 해가지고, 그 책에는 없지만,
이 쓴 훔볼트의 언어관, 이것도 조금 공부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발명이네요, 자연의 발명. 그래서 이 되게 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이제 각자 풀어보면 좋겠고요.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라기보다 발명된 거다, 이런 얘긴데, 있는 그대로 자연에 대해서는 당대의 훔볼트 직전까지의 모든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은, 당시의 지배적인 자연과는 자연은 완전하다, 였다. 그리고 그거는 기계론적 자연관이다. 기름칠 잘 된 기계 같은 것을 자연으로 보고, 그 기름칠 잘 된 기계는 한목적적이고, 매우 완성을 지향하고, 인간에 의해서 그 자연의 완성이 이제 어, 보다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 자연관이 있었는데, 훔볼트는 여기에 대해서 자연의 기계론적 관점을 내려놓는다. 가 이제 그 안드레아 울프 선생님의 강조점이실 것 같고요. 기계론적 관점을 내려놓은 그 자연은 생명망이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망개념이 있는데, 이 망개념을, 어, 우리가 좋아해서 많이 얘기하는 개념이고, 다음 책, 팀 인골드의 만들기라는 책을 이해할 때도 망개념, 그 그물, 네트워크 이렇게 그리고 뭐 도나 해러웨이라는 인류학자가는 실뜨기 이래서 엮고 짠다라는 게 지금 인류학적 공동체 모델을 급부상하는 이론인데요. 그 원조가 humboldt에게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망개념으로 공동체를 이해하는 우리한테는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울프 선생님 말씀대로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철학자나 그 과학자나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발명되는 거다에 안드레 울프 선생님이 강조점을 찍으신 것 같고, 훔볼트가 만든 자연 개념은 어떻게 의미 있는가? 요걸 이제 우리가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책 날개로 들어가 봅니다. 책 날개에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은 비레린 폰 훔볼트죠, 형. 형이고, 이 독일에는 힌트가 이렇게 훌륭한 그 브라더스가 있는데, 훔볼트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 유명한 형제가 그림 브라더스죠. 그림 형제. 그림 형제가, 이 두 형제가 그림 형제 동화집을 편집을 했고요. 요 다음 세대입니다. 요 다음 세대. 그래서 지적으로 탐구열이 되게 높은 학자들이 출연하는 시대이고, 훔볼트는 1769년, 1859년 요 시대를 거쳐가는데요. 이 시대에서 이 책에서 뒷부분보다 확실히 이제 오늘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은 독일 문화사 안에서 유럽사 안에서 또 많겠지만 괴테입니다. 괴테. 괴테는 당시에 있었던 기계론적 자연관에 대해서 유기체적 자연관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괴테의 어떤 사상이 가진 낭만적 성격을 훔볼트가 반대한다기보다 그걸 이제 치고 나간다 이런 점이 있어서 이 책, 우리가 다루게 되는 요 앞부분 훔볼트가 미국 가기 전까지 요 문제는 알렉산더 훔볼트가 어떻게 괴테를 계승하면서도 괴테와 다른 길을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괴테고 괴테 앞에 있었던 칸트라든가 이러한 철학자들이 가진 기계론적인 세계관, 자연관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진행도 당시에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됐던 자연관을 조금 보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훔볼트다. 이 표지도 너무 예쁘네요, 표지. 하하하. 표지가 예쁘고, 이 사진에 대해서도 조금 볼까요? 1페이지에 보면은 이 화산이다. 이 1802년 이 중간중간에 오늘 읽은 부분에서 훔볼트가 화산 막 지진 이런 거에 막 열광하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요 대목에서 이 대목이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괴테와 그러니까 지구의 발생에 대해서 또 의견을 다르게 가지게 되는 이 중요한 훔볼트의 괴테와의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그 연구가 있기도 했고요, 남아메리카에. 그래서 훔볼트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했고, 그 봉플랑 이분도 중요하죠, 요 콤비가. 중간에 약간 humboldt가 동생 아닌가라는 당시에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왜 이렇게 여자에 관심이 없나 이런 게 하도 당신이 이제 약간 이슈가 됐던 것 같고 남자 과학자들하고의 사이가 뭐 워낙 좋았어서 그런데 이 책의 이 전기 작가는 동성애에 초점을 거의 맞출 수 없다를 그 보신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뭐 전혀 그 글으로 논점이 가면 안 된다고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이 훔볼트를 그릴 때, 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훔볼트, 어, 정글 숙소인데 이게 제대로 안 그려졌다, 막 이런 거 이제 싫어한다, 이런 게 있고, 이게 캡션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왜, 자기 집을 제대로 그렸다 해서 되게 좋아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훔볼트가, 요런 캡션 같은 거 읽으면 재밌죠.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가라든지, 자기가 지식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른지. 요, 베르 가면은 이 집이 뭐 남아있겠죠, 훔볼트니까. 이렇게 보관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요 지도 보이시죠? 요거. 네네, 요거. 이 그림이 이제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고, 이 그림이 오늘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발명했냐면 훔볼트는 이렇게 발명을 한 거죠. 이 그림으로. 요까지를 오늘 도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관련된 정보가 막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이 단순히 보는 그림이 아니고 읽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면서 이 우주와 자연과 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그림이잖아요. 교구잖아요, 교구. 그러니까 훔볼트한테 자연과 생명과 연결한다는 거는 연결된 어떤 자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가 이 우주와 자연과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 humboldt가 감각을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접촉하면서 그 세계의 생명망,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훔볼트의 연결은 그러니까 인간인 자신, 생명 자신이 다른 것과 될 때, 연결되는 것으로서의 생명망,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훔볼트가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이 침보로소 화산을 중심으로 한 이 그림, 자연 그림이라고 훔볼트가 아예 명명을 해서 이 그림을 처음 그렸던 것이 이제 그 남아메리카죠. 새로운 입기의 양식이 개발되었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이제 천천히 따라가면서 어, 봐도 되겠죠. 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편집이 다른 방식으로 되긴 하는데요. 우리는 또 순서대로 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 17페이지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했을 텐데, 어, 이 전기 작가가 보기에 훔볼트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이건가 봐요. 요 부분을 정임쌤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은 너비 5cm의 높고 좁은 산뜨성이 위에 넙죽 엎드려 손바닥과 무릎을 질질 끌며 엉금엉금 기어갔다. 그 통로, 그걸 통로라고 부를 수 있다면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 있어 손바닥이나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절로 움찔하곤 했다. 왼쪽 아래의 가파른 절벽은 반질반질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두꺼운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집고 나올 때마다 반사광을 내뿜는 통에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오른쪽 아래도 사정이 별반 나을 것이 없었다. 높이 300m의 어두컴컴한 수직벽에는
온통 칼날 모양의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힐끗 내려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오싹 돋았다. 이게 그 humboldt가 남긴 여러 가지 그 탐험 일지 있지 않습니까? 탐험 일지. 그걸 이제 기반해서 썼을 텐데, 아니, 이렇게 죽을 줄 모르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본인이 약간 무섭기도 한, 그게 이제 일기에 조금 있기도 한 모양인데, 이게 humboldt다. 이게 어떤 과학자를 묘사를 할 때, 어, 뭐 예를 들면은, 괴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요런 거 글쓰기 체육관 사면 좋겠네요. 자기가 자기를 어떤 장면 속에 두고 싶어 하는가. 뭐, 강필쌤 어떤 장면 속에 그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 요 자화상 하나로 설명해 주마 하면은? 생각 안 해봤네요. 아무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묘사가 된다면 뭔가 전화를 받고 있다. 현재를 묘사한다. 그거 있자. 그 되고 싶은 모습은 음, 모르겠네요. 되고 싶은 거 생각 안 해봤네요. 아,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 해볼까요? 좋은 거 같아. 이 숙제. 뭐 우리가 숙제 검사를 한 사이는 아니지만, 다다음 주까지 자기가 그 어떤 그림 안에 들어가고 싶은가. 내 인생 이 그림으로 기억해줘. 유리쌤은 어떤 그림 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없어? 이럴 수가. 더욱 숙제. 어디? 아니, 진짜 생각 안 나요. 생각해보고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현쌤은 어느 장면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 그냥 퍼뜩 떠오르는 건 그냥 추운 추운데 오로라 있는 그 막 아, 거기요. 그런 그런데 누워 있고 싶다는 생각. 아주 네네. 시원하 뭐 추우려나 아무튼 그런 하늘을 보고 누워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진진쌤께서는요? 조용히 해봐, 이러시네요, 아니, 앞에 누군가. 우리가 앞에 조용히 손잡았지. 하시, 죄송해요. 아니, 저기 네, 앞에 조용히 하세요. 누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저는 중세시대 파티장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여자이고 싶습니다. 뭐 하고 있는 여자? 부채질. 좋네요. 너무 좋다. 내 인생을, 우리 정임쌤께서는, 저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으로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참, 시- 선생님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어떤 그림 속에. 음. 아, 그렇죠. 저는 우리 정임쌤이 저라는 모습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람살라 다녀오셔서 기도와 절과 아, 좋죠. 전기와 자서전을 이렇게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학자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무릎 까져가지고 막 그게 뭐 어딘지를 손바닥이나 무릎이 이렇게 모래 자갈을 막 찢는데도 계속하고 막 아찔한 데서 서 있고 이것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몸으로 이 세계를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게 되게 인상적인데 자연적 곤란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강승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받는 장면으로 이제 한 인간의 초상이 그려지면 그를 괴롭히는 거는 전화 넘어 라든지 그를 기쁘게 하는 것도 전화 넘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떠오를 텐데 여기는 이제 아주 뭐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이게 학자다운 모습이 아니라서 요런 장면에서 캐릭터를 잡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4에 훔볼트가 한 대단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정기 작가 말에 따르면은 둘, 넷, 여섯째 줄에 그는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꿨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있고 그의 관점은 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생명망이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영웅이지 않습니까? 책 제목이. 바로 이 생명망이라는 개념이 훔볼트 직후에 다인이 이제 이 뒷부분에 이 책의 마지막에는 다인이 조금 출연해서 한 챕터에 이제 다 나오고도 하시는데요. 다인이랑, 어, 다인이 한참 어리죠. 존 기원이 나오는 거를 못 보고 훔볼트가 죽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 코스모스라는 이 책이 그 박문호 선생님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랑 비교만 될 정도로 이게 진짜라고 하시던데요. 이 코스모스가 나온 거는 다행히 보고 조금 이렇게 이제 아주 감발을 받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직후에 훔볼트의 망개념은 완전히 잊혀지는 거죠. 그거는 이 개념이 아주 방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잊힌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그런 것도 조금 추적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훔볼트가 가장 위대한 거는 보는 관점을 바꾼 거니까 훔볼트 답사단의 기현 쌤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우리가 세상을 보는 느낌을 바꾸는 것이 혁명적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부터 이렇게 이제 남아메리카 가기 전까지 가보면 어머니가 아주 냉랭하셨다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좀 냉랭하십니다. 지금 우리처럼 물고 빠는 엄마는 이게 이제 그 근대적 현상이고 이 자식 간의 관계도 되게 냉랭해서 특별히 이 엄마 나쁜 엄마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이 되게 많고 가문이 좋은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형제가 학식하고 뭐 이런 게 뛰어나서 형은 학자이기도 하고 관료의 길을 이제 쭉쭉쭉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이 형수랑 관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형수가 놀리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래서 형수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형보다 먼저 이렇게 죽는데 그 기간에 또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요. 39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훔볼트가의 자연 개념을 이해할 때 당시 어떤 자연 개념이 있었는지를 제가 그냥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할까요? 지난 두세 기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자연은 복잡한 장치처럼 기능한다는 아이디어였다. 한 과학자는 그런 장치를 기계라고 불렀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복잡한 시계와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신이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물건이란 도대체 뭘까? 데카르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신이 기계적 세상에 맨 처음 시동을 걸었다고 했다. 그러나 뉴턴은 우주를 좀 더 신성한 시계장치로 간주하고 시계장치를 만든 신이 계속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우주 자연이 시계가 딱 맞물려 돌아가서 그 태엽이 그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듯이 정미롭게 돌아간다고. 그런데 요 문단에 보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 자연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 망원경이나 현미경과 같은 발명품으로 인해 세상이 새로워졌고 자연의 법칙은 발견될 수 있던 믿음이 중간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자연이 정미롭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 훔볼트가 반대하는 자연 개념이 완전 조화. 이 생명만 그런 그 개념은 안 완전 안 조화. 그리고 압력 투쟁 이런 걸 좀 씁니다. 여기 다윈 종의 기운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오는 계세요. 어쨌든 당시 집적인 건 조화로운 자연, 정미로운 자연. 그리고 그건 인간이 도구를 이렇게 이제 관측, 실측, 실험 도구를 쓰면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면 이게 되게 재밌죠. 자연 안의 일부인 인간인데 자기가 그 안에 부속품이잖아요. 신하고 인간은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자연을 만들었어? 자연 안에 인간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 인간은 실측 도구와 관찰 도구를 쓰면은 자연의 법칙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자연이 부분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체의 원리를 안다는 거는 모순적이죠. 요런 설정 속에서 이 인간이 신의 위치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도구와 함께.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인간이 자연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세상은 안심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당시에 팽배했는데 이게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뉴스를 보면 이게 아니 그냥 정말 안 볼라 그래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보다 큰 일이 눈 뜨면 있고 상식적으로도 우리 그 숙제를 안 한 박준상 선생님이 카톡을 보냈네요. 아, 이거는 녹화가 안 되겠죠? 아, 돼요? 아, 그렇구나. 어, 난 숙제했으니까 뭐 그의 문제고. 아, 그래서 우리가 왜 예측을 하고 미래를 알고 싶고, 아니 뭐 이거 불안하잖아요, 불안. 이 시대의 하루가 또 불안이래요, 불안. 그게 이런 자연관의 그거죠, 그런 자연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퀴즈라는 프로에 어떤 뭐, 목동인가요? 서울의 유명한 학군지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온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선행학습, 막 학생들의 불안, 학부모의 불안, 이런 게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흠없이 고결한 인생에 대한 고집이 부모나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안을 계속 가속한다,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게 아니고 17세기에 되게 만연했던 과학관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면은 왜 완전한 거에 대해서 그 후보자는 완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납득을 못 하니까 아까 그 막 기억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바로 옆에 벼랑이든지 낭떠러지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불안한 장면이잖아요. 위험하고. 근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위험하고 아찔한 일이긴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humboldt의 이러한 태도나 그 장면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를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 이렇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라고 가져가는 것도 그 장면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과학관이 그리고 과학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완전하다는 개념과 함께 간다. 품볼트는 그 개념을 이제 이 당시에 아주 뭐 10대, 20대 이럴 때 이렇게 싫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그 다음에 훔볼트가 광산학교를 갑니다. 광산학교. 여러분 광산학교는 지금은 이렇게 뭐 기술학교여가지고 학생들은 요새 뭐 의대 이런 데 가고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별로 인기가 없지만 당시에는 광산학교가 제일 테크놀로지를 익힐 수 있고 가장 첨단의 학교고 여기서 관료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중국의 대문호 루신도 철도학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업, 광업 이런 데가 학문적으로 관료나 기술자를 많이 양성하던데 홈볼트가 가가지고 이 47쪽 같으면은 안 한 게 없잖아요. 조사, 관찰, 측량 이래가지고 그런데 홈볼트 눈에 너무 많은 게 눈에 들어오나 봐. 이 사람이 47쪽에 보면은 너무 관심의 범위가 넓어져서 광부들이 일하는 조건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들은 매일 아침 맹수의 아가리와 식도를 거쳐 창자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같았다. 이게 아마 훔볼트가 이렇게 남긴 건데 그러니까 이분의 관찰 대상에 개구리, 전기뱀장어, 돌 이런 화선 다 있지만 걸어가는 사람도 뭐 우리 강평 선생님처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전화를 계속 받고 있구나 뭐뭐처럼 이런 것도 이제 훔볼트 눈에 사람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창자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일리가 있다기보다 그냥 마스크 하나쯤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 이런 게 겸사겸사 같고, 하다 보면 어찌어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무슨, 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운동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냥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좀 편해 보인 거고. 그래서 스케일도 크고 관심도 많지만, 또 마스크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분이 손재주도 좋지만,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숨이 좀 잘 쉬어지겠네 해가지고, 마스크 하나를 만들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것이, 아, 나는 기현쌤이 너무 좋아. 기현쌤이랑 연결해야지. 뭐 어쩐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바, 이런 걸 서로 하는 거죠. 공생이다. 뭐 다 좋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 훔볼트는 되게 실용적이기도 하면서 주위에 그냥 그 이 사람, 이게 좀 더 말씀드려보면 나 저 광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특별히 잘해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아침마다 저렇게
막 비참하게 그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냐. 숨이라도 잘 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이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돕고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제 여기서 요런 태도는 저는 더 해석을 해봤는데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괴테가 훔볼트한테 반해가지고 막 몇십 년 살렸는데 어딨냐고 막 만나다가 나중에 아예 옆으로 괴테가 이제 독일에 뭐 근처에 이사 뭐 놀러 오면 옆에 숙소 잡아가지고 하면 훔볼트가 아 선생님이 책 써보세요 그러면 좋지 그러면 책 좀 쓴다 그러면 훔볼트가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책 쓸 시간이 없어서 막 훔볼트 얘기 다 하고 밤에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humboldt 불려가고 막 이런 늙은 괴테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괴테가 한 가장 큰 일이 독일 문화사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가장 큰 일이 사람들의 마음 각성시킨 거예요. 그게 그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고 그 포트를 만날 때 괴테는 이거저거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괴테여가지고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시대를 괴테 본인은 끝났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당시 독일의 젊은이들이 그 내면이랄까? 자기 안에 정열이라는 거를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작품을 위시로 해서 문화사적으로는 질풍노도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읽을 책에 나와서 괴테는 그 시대를 연 사람인데요. 질풍노도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가늠할 길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 때문에 어디 튈지 모르는 청춘의 열정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여러분 요 책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유부녀를 좋아한 베르테르 씨가 사랑을 고백을 했달까 안 했달까 하다가 결국은 본인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는데 노란 조끼 입고 본인의 그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마음이 터져가지고 권총 자살을 하는 작품이죠. 그 작품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작품이 이제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독일에. 그게 왜냐면은 독일의 청년들이 당시에 독일이 약간 후발국가이기도 해가지고 이 똑똑하고 뭐 알만한 애들이 제국이 또 식민지가 없고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할 게 없어가지고 쭉 정신적으로 눌려서 그 작품을 읽고 아, 내 마음에 이 여기로 내 마음을 풀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정념, 사랑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곤충사살도 실제로 많이 따라해가지고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뭐 보고 따라하는 거, 극단적으로 따라하는 거. 그런데 이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나의 느낌, 나의 정서가 매우 중요하고 요걸 지키고 요걸 표현하는 거는 누구나 해야만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시대 좀 지나면 이제 연애 소설이 폭발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런 식의 태도를 낭만주의라고 해요. 말을 왜 그렇게 붙였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낭만의 원래 그 용어는 로맨티시즘이고 낭만이라고 동아시아에서 번역된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 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주관적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개인은 주관적이야 이런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막 시작되던 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단으로서의 뭐 연애편지, 시, 소설, 문학 이런 게 막 증폭이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과학관이 또 기계론적 과학관, 완전한 과학관 이런 게 이제 결부되던 때였잖아요. 이 완전한 세계를 인간이 계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암도 막 일어나던 때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표상이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신에 대한 어떠한 표상이
이렇게 마음을 가진 인간의 표정이랑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런 장면이 각기 다른 철학가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시 그 47페이지로 오는 이유는 이 humboldt한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에서 훔볼트는 이 자서전이 흥미로운 건 훔볼트의 연애 장면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연애 장면을 쓴다는 게 누군가의 자서전에서 그의 고유한 정서, 캐릭터, 내적인 욕망 이런 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훔볼트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걸 느끼고 확인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었어요. 괴테 덕분에. 그런데 훔볼트는 시 분위기가 다 연애지 혹은 내 정념을 표현할 시를 읽거나 이런 거 다 바쁜데 훔볼트는 그게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마스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로 봐서도 훔볼트 캐릭터가 큰 거예요. 뭐 굳이 탐험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 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돈 주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메리카 가거나 아파트 가가지고 아까 우리 진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리 배 막 쓰러지고 먹고 막 그런 거를 배 위에서 이렇게 부채 흔들면서 아 너무 재밌다. 근데 더우니까 아이스티 이런 와중에 이 시대가 이제 또 막 열리는 와중에 훔볼트는 저 기부인에게는 바지가 필요하겠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되게 내면이 없는 인간을 묘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8쪽, 49쪽은 훔볼트가 실험 걸 되게 좋아했다. 근데 이 실험도 다른 실험이랑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보통은 실험을 하면은 그때 이게 우리가 읽었던 케이브 오브 본즈랑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각자 그 과학자고 동굴에 들어가고 기고 이런 거 좋아하는 두 분인데 그 우리가 벌써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박사님은 그 박사님은 약간 그 동굴에 들어가는 동굴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도 있지만 동굴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훔볼트한테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 보이죠. 화산도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핵심은, 투도 계측기라든지 하늘의 측명도를 재는 도구, 높이를 재는 도구 엄청나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훔볼트도. 근데 그 훔볼트는 그 도구를 좀 다르게 이용을 합니다. 또 훔볼트가 좋아하는 실험이라는 거는 치밀하게 계량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실험 아니고 우연한 실험. 그래서 괴테랑 이야기할 때도 개구리 한 마리 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 갑자기 하는 실험. 그래서 훔볼트는 뭔가를 계획하거나 자기가 주관적으로 설계한 어떤 일을 확인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상상력과 자연까지를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괴테를 만납니다. 괴테를 만나는데 52페이지 1794년 이 1794년이면은 괴테는 자기의 젊은 베르테르 시절을 다 극복을 하고 30살 때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가가지고 괴테 인생의 후반기라고 하는 괴테는 고전주의 시대를 다 엽니다. 94년, 96년에 괴테의 주된 작업은 이탈리아 기행을 쓰는 것이었어요. 이 괴테는 지금 완전히 원숙한 원숙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고전적인 유럽의 지식,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고대 로마 이런 거 다 섞어서 어떤 연극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시대에 이제 괴테를 만나는데 52페이지 둘, 넷, 여섯 몇 년 이내에 이 동네가 예나라는 동네가 독일 이상주의, 낭만주의의 발상지가 된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개인의 주관성이 이제 극도로 가지고 이제 이런 운동이고 이 낭만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술사에서는 풍경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풍경화. 그러니까 누군가 서가지고 여러분 그 병원 가면은 인상파 화가 그림이 풍경화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무 일 없는 그림.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을, 자연을 그리는, 자연에 내 마음을 투사한 그림이 풍경화지 않습니까? 요런 걸 낭만주의의 한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풍경화도 또 막 그려져. 근데 그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 초반 장면이 나뭇잎이 막 움직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마음이 이게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흔들리는 나무에 뭐 쏟아지는 햇살 이런 걸로 표현한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낭만적이다라고 하고 그런 거에 중심인 시대가 열린다. 예나에서 52 바이마르가 있다. 바이마르에 가면 괴테 박물관 그죠. 그래서 훔볼트가 예나에 머무르는 동안 많이 괴테를 만나는데 54페이지에 40대 중반의 괴테는 이미 너무 유명해졌고 세계적 명성을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많이 쓰는 이유는 저는 이 훔볼트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낭만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시려고 이 안드레아 선생님이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 54페이지에 하여튼 그 당시 뭐 유행이 엄청났고 훔볼트와 처음 만났을 때 마지막 줄 괴테는 더 이상 질풍노도의 눈부신 청년이 아니다. 괴테는 근데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괴테는 아니고 괴테는 이제 청년 얘기 뭐 연애 얘기 이런 것보다 다른 얘기를 하고 때는 바야흐로 자 개성을 중시하는 전기 낭만주의 시대. 그러니까 내가 난데 이게 연애 문학사 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뭐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선민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는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에 의해 사랑받는지 이런 코드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주체화의 그 뭐 방식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사랑, 깊은 우울함, 감정 찬미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뭘 네가 뭐 이렇게 열정 이런 게 감정을 느끼는 건 이게 humboldt가 아니다. humboldt는 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humboldt가 생각한 자연의 연결은 감적 연결이 아니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적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할 때 응원을 이런 거 감정적 연결입니다. 어떤 하나의 정서를 쑥 밀집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홈트가 말하는 이런 강적 연결은 그것처럼 발가락과 무릎이 돌에 부딪혀 내 볼보가 차가운 바람을 느껴 이런 연결이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 압력을 느끼면서 부딪히는 그런 연결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17, 18세기 낭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하고도 되게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시와 소설이 범람을 했는데 훔볼트가 청년기 때 이걸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 이런 데 되면 훔볼트가 이거를 말로 좀 읽어요. 말년에 조금 관심을 두고 말년이라기보다 말년 이제 읽는 이유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쓸 때 그게 우주 자연의 연결성을 설명하면서 인간을 본인이 그러니까 현대 인간 당대의 인간을 좀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가지고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져가는 이 감정 문제도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문학 작품 같은 걸 좀 본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안 읽는다. 초반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괴테는 지금 뚱뚱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신 아니 안드레 선생님이 나중에 훔볼트한테도 키가 더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쓰고 나중에 막 나중에 훔볼트가 지금도 우리 알 수 있지만 말이 되게 많잖아요. 하여튼 다윈이 기겁을 해.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하기 전에 그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왜 아무도 못 말리는 수다쟁이가 되어 있고 자 56페이지 요 그림 요한 볼프강 폰게트 요 이제 아까
훔볼트 같으면 그런 기어가는 걸로 자아상, 그러니까 뭐, 그 어떤 화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괴테는 요거. 죽을 때까지 이거. 이 괴테가 뭐냐면, 그 드레스 막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 이탈리아에 간 괴테인데, 그 뒤에 있는 게 이탈리아 고대 로마 유적이 쓰러진 거예요. 그 위를 자기가 이렇게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을 집대성하겠다라고 하는 괴테의 아주 포부가 있고, 근데 이 괴테가 살이 좀 찌고 있었는데, 그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이 괴테, 이 그림 그린 이 작가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탈리아 여행을 같이 간 화가예요. 티슈바인이라고. 그 화가가 괴테를 많이 그려가지고, 괴테의, 그 화가가 있고요. 그래서, 자, 57페이지 괴테 집에 자, 밑에 쓰죠. 바이마르 번화가 있는 괴테의 저택에 취향과 지위, 뭐 대단하겠죠. 그래서 고상한 가구.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박물관에는 가봤는데 집에 1, 2, 3, 4에 1층, 2층, 3층, 4층이 벽지 색깔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뭐 1층은 뭐 2층은 뭐 도서관 이런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괴테가 자, 고상한 가구, 미술품 조각상, 암석, 화석, 수집품, 식물품은 서재, 정원, 과학, 이게 이제 모든 걸 집대성하죠. 그래서 이게 최후의 르네상스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 괴테를 아까 우리가 그림 있잖아요. 그림. 훔볼트가 자기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 예, 그거가 이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런 걸 훔볼트도 꿈꾼 게 아닌가. 그래서 괴테에 있고, 괴테는 관심이 많았는데 humboldt를 만나기 직전에 과학 연구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훔볼트 이렇게 했고 59쪽 두 번째 문단 오늘날 괴테는 문학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괴테가 뭐 색채론 이런 것도 막 많이 쓰고요. 열정적인 과학자로서 식물학 물론 지구의 형성물에 매혹되어 이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괴테는 수성론, 그 다음에 이 훔볼트는 화성론. 이게 남미에 갔다 와서 화산을 보고 나서 지구는 지질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남미 여행 끝나고 괴테를 다시 만났을 때 요 두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둘이 뭐 이제 괴테가 이제 뭐 합칠 수는 없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차이. 그래서 59페이지가 있고 괴테는 비교해볼 강화 그래서 해볼 실험 이런 거 많이 가고 식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60쪽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괴테는 두 번째 문단에 자신의 과학적 아이디어를 순박하게 열정적으로 토해내는 동안 괴테는 아니 그럴 거면 책을 써보세요 권했더니 그러자 괴테는 그 말을 듣고 조수한테 구술을 해가며 썼는데 하지만 10시가 되면 훔볼트가 와가지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밤에 그러니까 이 두 학자가 만나고 글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에너지가 막 증폭을 하는 장면이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64쪽에 보면은 그 후로 몇 년 동안 훔볼트는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괴테를 만나려고 둘이 하는 게 걷고 밥 먹고 산책하다가 이거 해볼까. 이래서 이 말년의 괴테가 뭐 엄청나게 그 기뻐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문단에 두 줄, 세 줄 내려가면은 훔볼트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를 아찔하게 만드네.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말도 빠르고 머리도 빨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를 괴테도 따라가기가 나도 못 따라가겠다고. 나중에 훔볼트가 파리나 런던이나 이 베를린에서 공개 과학 강연을 많이 열어요. 그럼 뭐 드레스 입은 언니들이 막 모여가가지고, 막 듣고, 못 듣는데도 그 열정에 막 확 반해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죠. 강의계에. 그런 괴테고, 62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문단 끝에, 나는 실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뭐 이렇게, 뭐 해부,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이런 실험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괴테의 절친인 실러가 쟤는 실험 맹신주의자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 정기 작가가 보기에는 실러의 판단은 조금 유보해야 된다. 63쪽 중요. 이제 괴테의 자연관이 그러니까 훔볼트의 자연관이 훔볼트가 관찰을 하면서도 만든 것이 있지만 괴테로부터 1차적으로 아주 많이 갑니다. 그게 유기체적 자연관인데요.
괴테는 63쪽의 세 번째 문단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의 유기적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훔볼트에게 설명했다. 그는 동물은 기계라는 데카르트의 이론을 부정하고 괴테는 생물은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들은 통합된 전체로서만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제 괴테의 생각을 받아들여 와도 훔볼트가 왜 식주의, 흑인을 막 노예로 부려. 이거 왜 안 되냐면은 내가 타자를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모든 존재는 동등하지만 다른 역할로 맞물려 있다는 게 괴테의 유기체적 전체론이죠. 이런 걸 받아들이면 노예 제도라든지 누구를 차별한다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훔볼트가 그 아메리카에 가서 물론 당신은 군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왕의 목을 따라 이까지는 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왕국으로부터 스폰서를 엄청나게 받죠 훔볼트가 그런 점은 있지만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한다든지 그래서 이 괴테도 그렇고 과인도 그렇고, 이제 humboldt도 그런데,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 이런 얘기 계속 하죠. 크고 작다는 게 있을 수 없어. 근데 전체로서의 하나, 일단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괴테의 개념이고, 부분은 통합된 전체로서만 기능을 발휘한다. 자, 아까 낭만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계가. 감정에 의해서 해석되는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예요. 내가 사랑에 불타오르는 이 마음으로 세계가 다 핑크빛으로 보이는 이런 게 중요한 시대인데 괴테의 이론 이게 괴테가 정말로 본인이 만든 작품으로 그런 시대를 열어놓고 본인은 나중에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부분을 강조하는 그 고전기의 괴테인데요. 이 괴테는 지금 낭만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죠, 이거는. 낭만주의는 자기가 극대화되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과 함께인 나를 보는 이론인 거죠. 이 유기체적인 자연관. 그래서 괴테의 시절도 나오고 당시의 과학관, 자아관 이런 게 바뀌는 것도 63페이지에 볼 수 있습니다. 괴테는 유기적 시스템 전체가 부분을 형성한다. 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전체가 부분을 형성하면은 전체주의 같잖아요.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렇게 가고 64페이지는 좀 더 중요한데요. 훔볼트는 셋째 줄 자연의 이 괴테 이론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해석하고 상호작용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덧붙여요. 서로 힘을 주고받아.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유행한 과학관에서 주장한 조화관이 아니고 응력이 서로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힘으로써의 상호작용력인 거예요. 그래서 조화로운 전체가 아니고 상호작용하는 전체라고 앞에 괴테의 이론을 훔볼트가 더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전체는 중요한데 작용 중인 전체. 조화인 상태로서의 전체론이 아니고 작용 중인 전체론. 여기까지 정리하니까 이 책의 이 전기의 앞부분은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재밌더라고요. 당대 과학사, 문화사도 건드리면서. 그래서 이 문단의 끝, 폴트는 그렇지만 아까 이렇게 계측기,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의 흥미가 많이 가지고 다녔지만 폴트는 추상적인 접근, 추상적인 정리를 위해서 그런 도구를 이용한 게 아니고 늘 자연 이해를 할 때 비교하려고 한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는 저는 밑줄을 쳐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교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가 옛날에 알프스에 가봤더니 그 풍경이랑 침보로스랑 비슷하네 이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훔볼트의 생명관, 훔볼트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자를 사용해서 기현쌤 키가 170이지, 강평쌤도 170이지, 그래서 둘은 170이야 라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기현쌤을 그 봄날 아침에 만났었는데 오늘 정임쌤을 또 가을의 아침에 만나고 보니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 있다. 그게 훔볼트 자신. 그런 것이 중요해서 이 비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훔볼트가 실험하고 관찰하는 게 좋지만 수학이나 숫자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늘 자기가 전체의 부분임을 놓지 않으면서도 하는 비교다. 65쪽에 실러가 잠깐 출연합니다. 하여튼 이 교태한테는 친구가 중요한 친구 되게 많은데 실러가 이제 중요하고 알렉산더는 너무 전염성이 강해. 제 옆에 있으면 안 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런 거죠. 막 너무 뜨끈뜨끈한가 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실러는 그래, 훔볼트가 측정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실러가 훔볼트를 비판한 건데요. 저는 이 안드레아의 전기를 읽으면서 실러의 비판이 이제 부적절하다. 훔볼트는 자연을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이거를 썼다라고 이제 읽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훔볼트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68쪽에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더 갈게요. 천천히. 이 책 전체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68쪽에 칸트 얘기가 나옵니다. 칸트는 좀 더 앞 시대에 있지만 아까 말한 조화로운 자연관하고 같이 칸트는 인간을 신 위치로까지 올려놓는 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당시의 주인공인데 68쪽을 그냥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쌤께서. 어디서부터 읽죠? 근데 세 번째 칸트가 공론화한 것은 칸트가 공론화한 것은 소위 선험적 수준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경험할 때 그 사물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대로의 것이 된다는 뜻이다. 이성은 물론 우리의 감각도 색안경과 같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가 순수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의 질서를 부여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칸트는 우리의 마음이 색안경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형성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질서란 우리가 자연에 부여하는 것이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자아는 창의적 자아가 되었는데 창의적 자아는 사물 자체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알 수 없지만 자연의 입법자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철학계의 주안점은 자아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맞네요.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맞나요? 요 세 권에 대한 한 문단의 요약이네요. 이제 칸트의 책을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그냥 필사해 두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걸 텐데요. 여기 잘 따라 내려오면은 칸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자기 이성에 의해 자기 순수 이성에 의해 자연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그래서 바깥 세계를 이론은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바깥 세계를 물 자체라고 한다고 그 유튜브에 있었던 칸트 강의, 이소영 쌤이 하신 강의에서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바깥 세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럼 이게 막 되게 결핍된 지식을 가진 그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내가 인간이 자기의 그 순수 이성으로 세계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의 입법자다.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 창의력으로 자연의 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다라는 것이 또 이 당시에 과학관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이 우주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고 매우 우주는 조화로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동시에 기술을 이용하면 측정 가능하다 법칙도 파악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칸트의 이러한 순수 이성 중심의 입자적인 인간관도 당시에 중요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내면 중요시하는 인간관도 또 들어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발휘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 시대가
한 인간이 이성적으로 무엇을 판단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느낀다는 거, 가져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막 쳐올라오는 시대인 거죠. 인간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세계의 법칙도 파악할 수 있고, 인간이 자기 감정도 대단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CC페이지. 이 전체적으로 CC페이지 가면은, 이제 첫째 줄에, 낭만주의자들은 세계와의 관계를 예술시 정서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했다. 이런 게 있고, 괴테도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경험 사이의 관계를 고민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훔볼트는, 요게 이제 저는 재밌었는데요. 주변에 괴테를 포함하게 돼가지고 모든 과학자들, 모든 철학가들, 문학가들이 이 죽음을 너무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인간, 인, 인간의 의식, 인간의 마음. 그거를 보다가 훔볼트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뭐가 좀 안 맞는다고 느껴서 거기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예나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순수한 실증 연구에서 자연은 해석, 자연을 내가 어떻게, 이것도 감각인데요. 낭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감정이랑은 다르게 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연을 해석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로 간다. 자연 해석이란 정확한 과학 데이터를 시각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결합하는 것인데, 폴트는 오랫동안 엄밀한 관찰과 엄밀한 측정의 중요성을 신봉을 했는데, 개인 주관성도 중요하게 이렇게 가져가면서 71쪽 위에서 둘째 줄, 자연은 느낌을 통해 경험되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에서 읽어보면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문득 들어오는 우울과 고독 이런 게 아니고 대상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훔볼트는 더 주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괴테가 괴테가 이제 소설을 써서 괴테도 이제 바쁘게 요 문제를 했고 일단 아메리카 가기 전에 요까지를 멈춰서 얘기를 잠깐 하고 요? 잘 말씀을 드렸는지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 뭐예요? 왜냐면 뒤에도 상상력이 치유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상상력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뭘까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도 그 자연 세계를 이해하려면 합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네, 어, 상상력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일단 첫 번째 이 상상력은 73쪽에 그 괴테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훔볼트가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괴테의 상상력 개념을. 그래서 괴테는 73쪽에 보면은 괴테는 친화력이라는 책에서 화학 결합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친화력이 제가 이 작품을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 과학적 이론을 그 이론 위에 이거를 입혀 가지고 설명을 한 건가 봐요. 네 명의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와 감정 변화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산소고 얘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면 어떻게 되고 뭐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소설인가라고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화학을 문학으로 번역한 수작이고 이 소설을 통해 자연과 과학과 상상력은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됐다. 요 방식으로 훔볼트에게 괴테는 그 인용문에 이제 파우스트가 말한 것처럼 자연을 관찰, 실험, 측정하는 것만으로 지식을 끄집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끄집어내는 방법이 상상력 아닐까요? 근데 이 상상력이 뭐 갑자기 뭐 귀신이 지나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화학 결합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들이라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두 개를 유비시켜 가지고 붙여서 소설화 시킨 거죠. 이렇게 이런 작업을 상상력의 방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리고 파우스트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 괴테가 그 인용 밑에 희곡, 소설, 시에서 묘사한 자연의 모습은 인류과학자들이 논문을 통해 발표한 자연 법칙만큼 진실하다. 그러니까 괴테는 과학 논문을 쓴 게 아닌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이런 거 앞에 그 뭐 자연 묘사라든지 그리고 파우스트에 나오는 뭐 바다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게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괴테 머리에서 이어진 어떤 장면인데 그것이 진실하다고 훔볼트는 믿었다. 그는 자연 예술 사실 상상력을 괴롭혔다. 요거를 가지고는 괴테의 상상력 개념을 훔볼트가 쓴다. 그런데 이거는 문학적인 작품으로 표현된 상상력이지만 그 문학이 개인의 자아만 가진 어떤 몽상이라든지 아니면 환영이라든지 무슨 신비체험 이런 건 아니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문학화시키는 상상력? 이렇게 이제 요 장면으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쓸 수 있는 게 그 아까 치유 부분 있잖아요. 치유. 그 몇 페이지? 140? 145요. 145. 아, 네네. 이건 이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면 사는 단지 몸을 힘들게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산에는 뭔가 초월적인 것이 있어서 정상이나 높은 능선에 오를 때마다 풍경에 감동을 받음으로써 상상력이 한층 더 고양되었다. 순수 이성은 가끔 깊은 상처를 남기며 상상력은 그것을 치유한다라고 훔볼트는 말했다. 산은 그에게 마법을 걸었던 게 아닌가? 여기는 괴테의 상상력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고 할까요? 이 괴테가 가진 문학적 상상력보다 이 자연 자체, 산 자체를 어떤 높이 아니면 자연적인 실험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 감동이 만들어지는 그 장면 상상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상상력에 대한 정의는 제가 지금은 이 책에 그 좀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고 훔볼트의 상상력에 대한 정의는 지금 제가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 개념 출발은 문학적 상상력이고 그 문학은 자연과 인간과 자연의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과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연결하는 방식, 형상화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괴테로부터 가지고 왔는데 발전을 시켰다면은 이 상상력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라는 요 말이 들어왔네요. 96쪽에 보니까 상상력, 그러니까 145쪽에 뭐 치유가 뭐 상상력이 치유의 능력이다라는 그 내용이 아까 기현쌤 말씀 주신데 96쪽에도 그두 번째 문단 뒤에 인간은 기억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자연을 경험하고 이해한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훔볼트의 네. 생각인데 네네. 상상력을 그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가진 향유라고 불렀다라고 아, 이렇게 네네. 요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거로, 제가 준비한 거는 훔볼트의 연결 개념은 당시의 과학의 조화로운 자연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상호 응력으로 서로 감각하고 감각되는 존재들의 관계로 자연을 파악한다. 생명이 그런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게 정통적으로 그런 자연이 있다고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고 훔볼트는 어떤 자연관을 가졌냐면은
그 연결하는 자연관인데, 연결된 것 과학자가 보는 게 아니고, 과학자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는 자연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의 그거고요. 그러면 과학자가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 두 개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하나가 탐구일지, 두 번째가 자연 그림. 그 연결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생명은 연결이다라고 할 때 그게 연결된 어떤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과학자가, 탐구자가 무엇에 대해서 감격한 것과 이해한 것을 하나의 면에, 하나의 그 공책에 요거를 제가 좀 더 읽고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 조금 더 들어오면 좋겠고요. 153쪽에 그러니까 152쪽부터 보면은 훔볼트가 이제 첫 번째 그린 자연 그림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생명으로서의 자연, 생명망으로서의 자연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통해 생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것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52, 153인데, 후에 훔볼트는 자연을 152 두 번째 문단 죽은 집합체가 아니다. 자연은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수진 전체다. 지구상에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날 때 그것은 수많은 돌, 식물, 동물, 인간 위에 무지하게 뿌려진다. 조화 아니다. 그러니까 조화는 뭐냐면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위를 가져야 돼요, 조화는. 근데 무작위로 퍼진다. 생명체는 지구의 모든 곳에 풍부하게 무지로 있다. 공기 중에도 있다. 생명은 어디나 존재한다.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늘 작동한다. 작동에 제가 그 강조점을 부여해봤고, 과학자라면 개별사를 새로 발견하는 것보다 그걸 연구하는 데 관심이 더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개별 현상이 아니라 전체와의 관련성인데 그 관련성이 이 그림에 있다, 자연 그림에. 그러니까 그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있다. 그렇게 했을 때 153쪽에 위에서 넷째 줄 훔볼트는 침보라서에 상이한 식생대가 고도, 기온 등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다음 모든 정보들을 다른 나라의 자기가 경험한 중요한 산들과도 연결시켰다. 본인이 연결을 계속 시키는 것으로서의 생명망. 그 다음에 자연을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기 중요한 건데요. 정의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153쪽에 요 문단 두 개 나눠지는 요 사이인데 앞에는 전체적으로 연결이 중요하다. 연결을 한다. 연결 방법이 훔볼트한테는 비교한다. 경험과 경험을, 감각과 감각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한 면에 종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 그래서 이 그림이 자연을 전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모든 대륙들이 각각 상응하는 기후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는 자연 그림이 처음이다. 과학 정보를 단순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요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같네요, 요게. 이기현 선생님의 방식으로 자연 그림이 그려지고 침보라소에 대해서, 오선민의 방식으로 침보라소에 대한 자연 그림이 그려진다고 훔볼트는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자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한에서 그거는 객관적 정보가 아니고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를 상상력으로 더 읽으면 humboldt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여기가 의 생명망 개념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계속 상호 응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중 다양성과 통일성, 그 154쪽에 식물의 분류학 범주 속을 매몰시키지 않고 기후와 지역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려고 노력, 혁신, 그게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시작을 할 때 그 훔볼트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바꿨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 연결의 방법으로 자연 그림이라는 걸 제시했던 훔볼트. 자연은 나랑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고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 다시 96쪽으로 가면 96쪽에 진희쌤이 잘 찾아주신 것처럼 훔볼트는 탐험일지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훔볼트가 본인이 그냥 계속 썼을 것 같아요. 아무 의식 없이. 매일매일 재밌는 게 많고 좀 기억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근데 그게 이 침보라소의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작업의 의미를 훔볼트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그려야 되고 써야 되고 이렇다는 거를 훔볼트는 탐험일지에 이렇게 썼다. 자연은 어디서나 우리의 영혼에 익숙한 음성으로 말을 건다. 자연의 음성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와 우리를 순식간에 하나의 방구에서 다른 방구로 이동시킨다. 여기 반복적으로 그은 연필선들이 모여 스케치가 완성되듯 과학적 관찰과 정서적 느낌에 근거한 훔볼트의 자연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간은 기억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훔볼트의 생각인데 그는 상상력을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가진 향유라고 불렀다.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상상력이 뛰어난 게 이 자연 그림 같아요. 요까지 가지고 얘기를 더 해볼까요, 기현쌤? 아, 네. 그, 지금 그 읽어주신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그 자연이 어디서나 우리의 영혼에 익숙한 음성으로 말을 건다. 요게 치유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아주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정말로 어제 옥현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힘들 때는 걸어라. 천천히 네, 걸으면서 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익숙한 음성으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저는 네네. 이제 제가 뭐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어떤 그냥 벅찬 느낌이라든가, 정말로 그 어떤 치유적인 느낌을 받곤 하는 것 같네요. 정말로 그런 말씀을 쓰신 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달님께서 이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발명인가, 발견이 아니라 자연의 발명,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이, 그게 저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그, 달님께서 말씀하셨, 우리 어떤 보는 방식,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요거를 발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방식으로 자연을 본다? 그 훔볼트가 발명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을까라고 그냥 막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더 이게 중요한 개념 같아요. 다음 주에 여기 다시 시작하면서 할 건데, 오늘 요거를 종합해서 얘기를 좀 더 할까? 이게 치유라는 것도 지금 제가 드는 생각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전에 그 낭만주의적 자아 있잖아요. 이게 그 아픈 자아라고 봤던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자기 정념 붙들고 있는 그 약간 환자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 시대적 맥락에서는 이거를 치유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좀 들고요. 자연을 당시에 이렇게 내 감정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이제 주위에서 보자. 자, 다른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제가 칸트를 잘 모르는데 그냥 읽은 바로는 그러니까 humboldt가 얘기하는 그 감각적으로 자연을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것하고 칸트가 말하는 자기가 그 자기 자연의 입법자 이게 자기가 자기 세계를 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같은 개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었거든요. 우리 문단에는 칸트는 이성으로, 그게 이성으로 자연을 입법하는 거고, 음, 훔볼트는 감각으로 자연과 연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이두 개는 확실히 그러니까 일단 칸트에 대한 반대다. 훔볼트는 이성과 감각을 대비시킨 거랑 입법과 입법 경험을 대비시킨 거죠. 경험을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그러니까 내가 파악을 하는 것을 옳고 맞고 절대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자연이. 이게 앞부분에 실험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에서 저도 그거랑 이 감각이랑 뭐가 상충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실러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감각고 하면은 또 재밌어지죠. 감각은 일반화할 수가 없거든요. 정일쌤의 따뜻함과 저의 따뜻함은 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감각은? 근데 자기 감각을 중요한다.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에 대한 태도는 당시에 훔볼트가 하는 거는 완전히 튀는 거다. 지금 그런데 칸트는 아예 자연 자체는 우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간 거고. 훔볼트는 자연은 경험하는 거다. 치유 요거도 참 좋네요. 치유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정신 그럼 지금 드신 생각은?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성으로 경험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거긴 하는데, 똑같이 세계를 구성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경험한 걸로, 직접적인, 감각적인 걸로 연결을, 구성을 하는 거고, 칸트가 말하는 거는 생각으로, 이성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했어. 네네네.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얘기 주셔도 됩니다. 칸트를 다 알아야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냥 어 그러니까 그 칸트는 약간 관념적이고 뭔가가 정해진 정답을 찾는다고 할까요? 정답이 있고 보편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 책에서는 제가 그냥 이해를 네네. 했는데 그에 반해서 훔볼트는 음,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감각하는 것만큼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게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저하고 다른 사람이 또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보편적인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겪는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하고 뭔가를 보고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고 자기가 그래서 좀 앞부분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뭐지?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지? 그랬더니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춥고 덥고 어떤 온도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껴봐야 되는 거잖아요. 숨이 찬 것도 심박이 막 떨어지는 것도 느끼면서 근데 그 매번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아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칸트는 매우 그 관념적이라면 이거는 매우 체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감각적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 읽을 때는 아니요, 생고생하고, 그다음에 뭐 불사조처럼, 뭐 아니면 불나방처럼 이렇게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로도 연결을 잘했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체험하는 거는 그러니까 감각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산등성이 오르고 전기로 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림이나 글로 또 연결을 하면서 정리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을 좀 정리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괴테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얼마나 대충 읽었냐면 유명한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만나고 교류를 했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슷하다, 애매하게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기조와 또 괴테가 있었던 것도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를 썼을 때 이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괴테였고 또 괴테를 만나서 또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그렸다는 거를 지금 이제 조금 알게 됐네요. 주신 말씀이 그게 좋은데, 답사를 많이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답사기를 쓰면은, 저 되게 막막한데 여길 왜 온 거야? 책에 다 있는데. 근데,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한 답을 별로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니, 다음 주 금요일에 부산의 영도에 해양박물관에서 조개 가면 학회를 한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저 조개 가면을 학회를. 근데, 뭐 또 새로울 게 있겠어. 근데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그런데, 그게 지금 강 교수님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조개 가면이랑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그, 그 물건이 박스 안에 있더라도 이 책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다 관념이잖아요, 관념. 아는 거 확인하고, 아는 거 확인하고, 아닌갑다 생각하고 쓰고. 그런데 훔볼트는 정말로 경험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네요. 그게 아주 강 교수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하지 않는 세계에, 근데, 요러면 어떨까요? 그 경험을 막는 것이, 이 책에 따르면은 자아야, 자아. 네, 감정. 그런데 경험은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뜻밖의 것들이 계속 오니까요. 경험한다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게 답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게 훔볼트였나 봐. 좋네요, 훔볼트가. 방금 새롭네요. 말씀하신 대로 정념에 쌓이면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생각을 더 많이 진짜. 만들었기 때문에 질풍노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밖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잖아요. 적응하고 네, 거기를 돌파해야 되고 뭐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이제 뭐 몇 명, 친구들 두세 명 이렇게 두세 명이더라도 어쨌든 혼자는 아닌 사람들이 거기를 가게 되고 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춥다든지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화산을 보기로 했는데 뭐 전혀 다른 이제 그 의외성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념 속에서는 의외성이 없잖아요. 생각이 더 증폭이 될 뿐이고 그 네네. 생각이 사유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들고 아까 humboldt 답사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다르게 아무튼 그 답사를 왜 할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답사를 왜 할까는 답사를 해본 사람이 계속 고민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답사라는 것도 또 똑같지만 해봐야 보이잖아요. 감각이라는 것도 감각이 좋다 이거는 감각을 써본 사람이 그 감각이 좋아야 되는 거지. 안 써본 사람은 그 감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만 그 훔볼트 제가 몇 번 따라가가지고 어딜만 가면 어디 놀러 가면 제가 박물관 막 엄청 막 따라다니 혼자서 막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회사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너 박물관 좋아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감각이라는 것도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네네. 거라서 그 모험도 해본 사람이 모험을 계속하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모험을 할 수 있나요? 일종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감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읽을 때 비교라는 단어가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좀 시간 많이 뭐 걸리고 또 더 이해하면 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런데 좋네요. 내가 겪은 세계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양하다고 훔볼트는 생각했고 계속 비교할 게 나오니까 그런 안에서 이 자연이 통일되고 저는 그것도 준비했었는데 훔볼트가 계속 쓰잖아요. 그 얘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그 자연을 그렸을 때 본인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플레이북인가 이런 거예요. 그냥 그게 시켜야 나오는 거잖아요. 정보가 이렇게 있다면서. 그래서 책에 이렇게 돼 있죠. 손으로 따라가면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요게 하여튼 제가 다음 책 팀 인골드 막 억지로라도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이 손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있고 이 그림이 다른 책에는 다른 틀릴 거잖아요. 다른 연결을 시켜주겠죠. 다른 방식으로 선을 또 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을 때 humboldt 자신도 놀랬겠는데 저는 그게 아, 또 좋고요. 유리쌤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2장 읽을 때, 오, 그 낭만주의 사조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뭐, 어, 문학에서 뭐 회화에서 어떻게 어 되었는지 그런 사조를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훔볼트가 되게 낭만적인 과학자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 막 이렇게 자기의 정념에 사로잡혀서 막 고뇌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지만 네네. 사실 그러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려질 때는 이 사람의 내면의 고뇌 이런 거를 이 안드레아 울프는 절대 쓰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실제로 humboldt는 이 시대에 자기 외로움과 자기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걸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낭만적이고 문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읽었고, 음,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사파들도 계속해서 풍경 속에 humboldt를 그리고 있어서 humboldt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어, 되게 풍경화이긴 한데 풍경 속에 아주 작은 어떤 존재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이 개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크지만 이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큰 배경 속의 어떤 자로서의 그런 그림이 사파도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얘기하던 그 블루하고 제 말이 막 섞이기는 하는데, 좀 그랬던 것 같고, 어, 그 아까 흑연 말씀 중에 경험을 막는 것이 자아다. 이 표현이 좀, 어, 무슨 말일까 어렵다. 그런 생각 좀 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미친 과학자 같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과학자가 아니다. 막 냉철한 이성, 뭐 절대 대상과의 감정을 주고받지 말자, 마음을 닫자. 이런 과학자가 아니라 막 광분한 과학자 같고, 그리고 이제 감각이라는 것도 이제 고통을 감각하잖아요. 뭐 너무 아파 여기를 자르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개의치 않는다? 어, 네네. 네. 그리고 옆에 내 사랑하는 내 동료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전기 실험을 느닷없이 한다? 이게 되게 낭만적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주신 말씀대로 낭만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는 다양한 예와 샘플이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훔볼트가 큰 배경성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그게 안 낭만이에요. 그러니까 일적인 설명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연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낭만은 뭐냐면 독점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전체에 뭐 감도 있고 떡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오삼민도 있고 이런 거 낭만주의와 관계가 없고 고양이도 슬퍼 보이고 감도 슬퍼 보이고 떡 슬퍼 보이네. 오늘 내가 슬프니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으로 세상을 다 투사하는 걸 낭만주의라고 이 책에서 말한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가장 큰 차이는 낭만주의를 확인을 이렇게도 하는데요. 인정욕망?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 자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공식 같은 것도 떠오르네요. 뭐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이 시대 좀 이후에 나오는 안데르센 같은 문학가. 그러니까 안데르센의 자서전에 따르면은 본인이 어릴 때 가정이 불행해서 도처에, 우리들과 도처의 새들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고 해석하는 코드? 이렇게 되면 이런 거를 낭만주의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학자가 이제 광기에 빠져 있죠. 근데 그게 완성하는 의식 속에서 지금 그려져 있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낭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계속 확인하려는 운동이 계속 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정서에 따라서 세상이 물들잖아요. 내가 기쁘면 밖에 뭐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아 비가 노래한다 이런데 내가 슬프면 조금만 구슬비가 내려도 아 세상이 지금 우울하구나 막 이럴 수도 요 거의 일반 설명으로 제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저는 그렇게 이제 봐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humboldt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랑 뭐를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정서적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이제 저는 좀 읽었는데 친구나 형에 대해서 물론 이건 이정기 작가가 그렇게 보신 걸 수도 있죠. 또 그런 점도 있고요. 꼬리 그런 거는 뭐 없으니까요. 뭐 그런 식의 이제 언어적 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좀 그 책을 더 읽어가면은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진인쌤은 어떠십니까? 뭐 책 소제목에서 소제목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연결이라는 단어 뭐 우리 이제 세미나의 이제 뭐 주제이기도 해서 그런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연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작가가 뭘 드러내놓고 약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훔볼트가 계속 아메리카 가서도 그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하고 자기가 그 전에 경험했던 자연하고 계속 뭔가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느낌을 이제 가지는 것 그게 약간 상상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관찰을 계속하고 실험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 뭐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계속 알아내고 다양한 뭐 자연의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뭐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발견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걸 묶어내는 어떤 는 거를 이제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묶어낼 텐데 훔볼트는 그 묶어내는 힘으로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한 그런 게 것 같네. 아닌가 네.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훔볼트가 계속 이렇게 아까 비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다른 뭐 표본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이게 비교하고 대비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봤던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도 연결을 음,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훔볼트의 방법이지 않았나.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비교하고 뭐 상상력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게 많이 좀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아주 좋네요. 네. 질문이 그 네네. 순수 이성은 뭐예요? 모릅니다. 네, 그거는 그 이- 칸트에게로.
아, 그냥, 예. 네네. 뭐 순수 이성에 반하는 게 상상력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아까 145페이지에 말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음. 그렇게 그 반대말로 그냥 지금 가져가면 되겠네요. 연결하는 거고, 상상하는 거고, 감각적 비교고, 순수 이성은 다 반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104, 105에서 오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해요. 이 훔볼트의 연결, 자연의 발명, 생명, 요런 것이 훔볼트 104쪽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모든 것은 상호작용이다. 이제 이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자연의 모든 것이 다 귀하다, 소중하다, 연결된다, 기후변화 다 관련된다. 훔볼트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던 인간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연의 발명, 요 맥락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인간적으로 자연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인간이 본 조화,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 입법된 자연 이런데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신, 구약성서 다 인간의 자연이다. 그래서 humboldt의 시대에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다, 소유자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훔볼트의 생명망 이것을 비판한다. 18세기의 이 자연의 완성.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은 경작을 통해 불완전한 자연을 완성시킬 수 있으며 완성은 절대선이다. 개간해서 그 조화를 추구하는 이 절대선에 대해 훔볼트는 다른 자연관을 제시한다. 요까지 하고요. 여기까지를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를 하고 좀 더 이어가면서 우리 남아메리카에서 끝났으니까 야누스와 오리노코 읽으셨으니까 이건 지나가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가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어요. 많은 경험. 굿나잇.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